안녕하십니까. 보건교육 세미나 사회를 맡은 서울아산병원 임상시험센터 A 양면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아산병원 A임에서는 여러 영상평가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상시험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암과 신경계 질환의 영상 종류와 특성을 설명하고 영상평가 기준 수행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 교육까지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선생님들의 연구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은 배포해드린 설문지 작성을 요청드리며 사전용 설문지는 세미나 세션이 종료 후 접수데스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강연 시작에 앞서 서울아산병원 A임 책임 교수를 맡고 계신 영상학과 박성호 교수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상학과 박성호입니다. 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서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를 수행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서 진행을 도와주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실제 측정을 하고 결과를 내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식약처에서 이 이미징 엔드포인트에 관련해서 뭔가 규정이 나오고 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약품이 허가를 받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환자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검증이 된 약제가 쓰이게 되느냐 뭐 이런 과정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실 임상에 계신 연구자분들도 많이 혼동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혼동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교육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오늘 리시스트도 나오고 만화도 나오고 그러했지만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사이언스가 복잡한 이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객관적이고 남들이 다 투명성 있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절차들에 대한 이해나 어떤 그런 룰을 따라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이언스가 아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스템이 하나로 잘 움직여야 되는데요. 시스템이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 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오늘 나오는 내용들을 실제 측정을 하시지는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면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 측정을 하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나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이 서비스의 공급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이 되는데 공급자, 소비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면 결국 이 필드가 좀 더 성숙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해결이 되고 뭐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좀 처음인데요. 혹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딱딱한 인사말 하러 나와서 이렇게 딱딱한 말씀만 드려서 조금 죄송해서 제가 나중에 혹시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좀 교육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의사 선생님들한테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가령 수학여행 갈 때 학생들을 데려갈 수도 있고 누구를 데려갈 수도 있고 이렇다는데 교수 3명을 데려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고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의과대학 교수 3명을 데려가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큰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임상시험 해보시면서 의과대학 선생님들 하는 거 어렵죠. 네, 그래서 아마 저희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좀 이해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많이 하시고 또 연구자분들한테 그런 것에 관련해서 또 피드백을 주시는 게 또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겠지만 서로서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잘 받으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많이 질문 또 불충분한 점 있으면 많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신 박성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식품
만전처 인상연구과 정재욱 과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만전처 인상연구과장 정재욱입니다. 먼저 이 임상시험 현장 전문 인력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이제 세미나 준비 열심히 해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지난 5월달에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가 3대 산업 신성장 3대 산업 중에 하나라고 하셨고 5대 수출 주력 산업 중에 하나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신약 개발이나 허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중요한데 거기에 기준을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저희 학계나 정부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업들과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많은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강연이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은 임상시험에 주로 활용되는 영상기법 소개한 주제로 서울아산병원 A 실무 교수이신 영상학과 김경원 교수님 강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영한 임상시험에서 리시스트 1.6과 아이 리시스트 수행 방법에 대한 주제도 함께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 이미지 매트릭스의 김경원입니다. 오늘 연 행사는 저희가 이제 이 영상 평가를 2017년부터 시작한 지 이제 한 2년이 돼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육을 제약회사 분들 상대로는 처음이는데 요청은 많이 받았어요. 이런 거 한번 강의 좀 해달라. 그래서 여기저기 요청을 받는데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모아놓고 해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저희가 식약처에 과제를 하나 합니다. 임상연구과 이제 그 과제에다가 이런 거 과제 식약처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두 가지 이 수요가 같이 있어서 이 자리를 열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나눠드린 이제 사전 설문지하고 사후 설문지 교육 효과 측정해서 저희 식약처에 유사연구과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거 처음에는 이제 다 안 맞추셔도 되고요. 끝날 때는 좀 잘 맞춰주시고요. 예,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상시험에 주요 활용되는 영상기법 소개 이제 서론격인데요. 그 전에 처음에는 제가 CT/MR 몇 회부터 이렇게 쫙쫙 강의 자료를 만들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좀 앞에다 붙였습니다. 그 영상의 모달리티 굉장히 다양하죠. 이제 점점 많아질 것 같고요. 그 기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이게 불과 100년 사이에 이렇게 저 이거 보면 무서워요. 이거 100년 사이에 이렇게 발전했는데 20년 후에 뭐가 어떻게 나올까? 지금 사실 이거 보면 항상 계속 두렵습니다. 이게 지금도 따라가기 참 힘든데 이미징으로 주로는 EP 컷이죠. 거의 95% 이상이 지금 EP 컷일 거고요. 전입향 단계에서 이제 바이오 디스트리뷰션 이제 이거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도 프로젝트 하나에서 항체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을 마우스에서 봤는데 그게 일주일 이상 튜머에 잘 붙어서 간다 이런 거를 보는데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보고 리버, 렁 이런데 초기에 하루 사이에 휙 돌다가 그 다음부터 싹 워시업되는 것도 영상으로 보여주고 해서 상당히 유용한 기술입니다. 톡시스티, 세이프티 이것도 이제 임상에서도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레귤레토리 에이전시에서 요구하는 주요 이미징의
그 롤은 이피컷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상 바이오마커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주로 전임상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유롭게 쓰죠. 규제에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양물 약성화 평가 그리고 이제 마우스 MRI인데요. 여기 이걸 이제 퓨전하는 펫하고 퓨전하는 저희가 펫 MRI가 있거든요. 또 여기 수용체 MRI에서 수용체가 딱 보여요. 요거는 이제 마우스 하트인데 이거 막 뜁니다 동영상으로. 그 항암제들 마우스 이제 심장 독성이 막 생기면 이거 안 뜨고 여기 옆에 물 차고 이런 게 보이는 게 심리인데 어쨌든 영상이 할 수 있는 일은 많고 지금이 이피컷이 메인인데 저는 좀 지나면은 이제 임상 쪽에서도 이런 게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임상 시험에서의 영상 활용은 0상부터 3상까지 그 역할이 있는데 주로 초기 임상 시험은 양리 기전 평가죠. 프루프 오브 메커니즘 아니면 POC, 프루프 오브 컨셉을 하는 거고 후기 임상 시험은 이제 서로게이트 엔드 포인트 이제 오버올 서바이벌을 잴 수는 없으니까 그 대리 종결점을 영상으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시험의 바이오마커 중에서 이미징 바이오마커가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게 요 서로게이트 엔드포인트로 쓰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 방금 말씀드린 오버올 서바이벌로 모든 약효 평가를 하면은 이제 확실하고 좋은데 그게 너무 길고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게 이미징 바이오마커가 가는 이제 최종 목표라고 제 의견입니다. 따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미징 바이오마커가 할 수 있는 그 이제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임상 아웃컴하고 이제 직결 좀 더 이제 그 연관성이 높다 아니면 이제 레벨 오브 컴퓨턴스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건데요. 첫 단계에서는 그 약물이 정말 그 타겟을 치는가 이제 또 글리백이라는 약이 C킷을 치는 약으로 개발이 됐다면 글리백이 그 C킷을 정말 치는가 그게 이제 프로포 메커니즘이고 요거는 영상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그게 정말로 튜머를 줄이는가 요거는 영상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포 컨셉이고 그래서 영상은 초기 영상에서 프로포 컨셉이 잘 맞고 그게 정말 사람을 오래 살게 하는가 그것도 이제 튜머가 줄면 오래 사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돼서 그 서로게이트 엔드포인트로 인정이 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페이스 1 스터디인데요. 타이로스 카네지 이니비터 어떻게 쓰이는가 좀 보면은 여기 이제 25mg, 550mg 이 두 가지 그 농도로 주고 이 갈색이 요거 수용체를 그러니까 타겟을 이제 염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주면은 이 갈색이 옅어지죠. 여기는 확실하게 확 줄죠. 그래서 용량을 많이 주면은 이제 타겟을 잘 치더라. 이게 결국 프루프 메커니즘을 보는 이제 스터디인 거고 병리 이런 것에서 볼 수 있는데 바이옵시 어렵습니다. 이거 저희 영상의학과의 주 임무 중에 하나가 이 바이옵시인데 저희 정말 하기도 힘들고 여러 번 티슈 엄청 얻어달라 그러고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타겟을 치는 게 정말 환자를 오래 살게 하는가 거기까지 가는 거 병리를 보기가 어려워서 이제 여기에서 이미징 엔드포인트 바이오마커의 역할이 대두가 됩니다. 또 요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베무라펜이 이뮤노세라피 전에 멜라노마에서 기적의 약물로 불렸던 약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베무라펜인데요. 이렇게 험악한 멜라노마가 이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멜라노마 중에서 BRAF 600이라는 뮤테이션이 있을 경우에 이거 딱 주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나왔어요. 이게 딱 2주 만에. 그래서 요거는 이게 프로프 컨셉이죠. 이게 요걸 쳐서 결국 튜머를 확 죽이더라. 이거를 영상으로 이제 잘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의 임상 시험 디자인이 저는 굉장히 잘 됐다고 거의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제 잘 보겠습니다. 페이스 1 스터디인데 도지 에스컬레이션 스터디니까 도지를 막 올리면서 이제 맥시멈 톨러런스 도지를 찾는 게 목표인데 그 와중에 요즘에는 그것만 하지 않죠.
페이스 1인데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라이센싱 아웃할 때도 훨씬 비싸게 잘 팔 수가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 2 디자인도 훨씬 잘하고, 페이스 1 때 할 거 다 합니다. 여기도 이제 바이옵시하고 CT, 펫 이런 거 다 합니다. 디자인 보면은 첫 2주 동안에 P를 맞고 가서 PK 보고 2주째 PD 파마코 다이내믹스용으로 이제 바이옵시하고 펫 찍고요. 그다음에 8주마다 이게 이제 서로게트 엔드포인트 용도로 CT를 찍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요게 프로프 오브 메커니즘, 요게 프로프 오브 컨셉, 여기 파마코 다이내믹 마커 2개 역할하고, 요걸로 이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엔드포인트로 쓰게 됩니다. 요게 이제 초기 임상 시험에서 이제 주요 스터디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하고요. 요건 나중에 이미징만 따로 떼서 이렇게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었습니다. 이 임상 시험에서 이미징이 이제 어떻게 쓰이는가, 초기 임상 시험에서 어떻게 쓰이고, 후기 임상 시험은 예를 안 들어도 후기 임상 시험은 요게 이제 싹 빠지고 주로 이렇게 요거만 찍죠. 8주마다, 12주마다 CT를 쭉 찍어서 튜머가 어떻게 되는가, 이미징이 이제 임상시험 디자인에서 어떻게 쓰이는가를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상 기법에 뭐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고르는가, 골랐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CT, MR 이런 거 고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영상으로 도대체 뭘 보려고 할 건가, 이거부터 정해야 돼요. 그래서 암은 이제 뭐 딱 정해져 있으니까 쉽죠. 이제 암은 크기죠, 뭐 크기. 그래서 CT를 써도 되고 MRI 써도 되고 뭐가 됐든 펫을 써도 되고 뭐가 됐든 종양의 크기를 측정하겠다. 이 종양 사이즈가 이제 이쪽이 바이오마커가 되는 거고, 이 바이오마커를 이제 잘 측정하기 위해서 CT, MRI는 단지 도구입니다, 툴.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보여줄 건가가 이제 이런 작품 거고요. 골다공증은 이제 덱사라는 골다공증 보는 이제 이게 딱 정립이 돼 있고요. 2016년에 요 ADPK라고 다낭성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거는 이제 토탈 키드니 볼륨으로 잰다. 여기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애매한 것들도 많습니다. 뭐 파킨슨 디지즈, 알츠하이머, 그리고 이제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이런 거는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이제 저부터는 굉장히 이거 영상을 꼭 해야 되는가, 이거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체크 포인트는 이 바이오마커가 정말 병적 현상을 이렇게 딱 찍어서 평가할 수 있는가,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규제기관에서 이걸 인정해 줄 건가,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제약회사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제 암은 워낙에 이제 바이오마커가 잘 정립이 되어 있는 분야라 보시면은 요게 이제 6종이라는 암이고요. 여기다가 글리백을 딱 쓰면은 요게 조금 줄면서 되게 깨끗해졌죠. 여기 지저분해졌는데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기가 주는데 여기 뭔가 생겼습니다. 여기 요거는 이제 뮤테이션인가 보다. 그래서 세컨더리 레지던스, 이 약이 처음엔 들었는데 이 약에 드디어 안 듣는 그 클론이 생겼구나, 이런 게 알 수가 있고, 약을 바꿨더니 안 듣고 계속 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아예 약하고 튜머랑 궁합 자체가 안 맞는구나, 얘네는 레지던스가 없는 사이고, 소라페니로 딱 바꿨는데도 계속 증가를 합니다. 이제 영상이 이제 한 번에 이 어떻게 치료가 되고 어떻게 리커가 되고 PD가 프로그레션 되는가를 잘 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잘 맞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런 그 바이오마커, 영상 바이오마커가 이제 적합하다, 이런 적격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적격성 평가는 누가 하느냐, 이게 학계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제약회사나 연구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적격성은 규제기관에서 하는 개념입니다. 규제기관에서 니네 이거 써도 된다.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근거는 이 학계의 컨센서스나 여러 가지 에비던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적격성은 규제기관이 하는 거다. 그래서 제약회사 스폰서분들이 할 일은 영상을 쓸 거냐 말 거냐, 할 거면은
이런 퀄리파이드 바이오마커를 찾아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이 ADPK는 다낭성 신질환. 그래서 요게 이렇게 계속 커지거든요. 그래서 요게 20대 뭐 사춘기 때부터 생기기도 하고 여기 또 20세로 돼 있죠. 그러더니 이제 5, 60대 되면은 이제 신기능이 그때부터 뚝 떨어져요. 5, 60대 투석받고 이러시는데 이때 신기능이 뚝 떨어지죠. 요때 알아채도 막 치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신장이 남아있지 않아서 치료를 하려면은 요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때는 저기 알 길이 없어요. 영상을 찍지 않으면. 이게 신기능이거든요. 신기능 발전하죠. 그래서 환자분들 잘 열심히 모르고 이제 잘 살아가시는데 어쨌든 이제 건강검진에서 이걸 알았어요. 그다음에 뮤테이션을 해서 어머니 아버님이 다 이러시는데 오토조만 도미넌스를 따르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한 분이 이러시면 자녀도 이제 검사받고 어쨌든 알았어. 그럼 이거를 약효 이때부터 이제 약을 쓰는데 이거 약효를 뭘로 평가할 거냐? 신기능으로 안 됩니다. 여기. 그래서 FDA에서는 이거를 MRI로 해라 이렇게 권고를 냈고 이제 2년간의 리뷰를 거쳐서 이거는 퀄리파이드 바이오마커다라고 어프로벌을 2016년에 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할 거냐? 이거는 FDA에서 명확한 답을 안 내렸어요.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라인데 대략의 가이드라인은 거기 있습니다. 3D MRI가 더 2D보다는 좀 더 좋고 그다음에 XR보다는 이런 코로날 이미지를 하는 게 좀 더 좋고 초음파는 별로고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 간략하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알아서 어쨌든 베리어빌리티를 최소화해서 실제 볼륨을 아주 잘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잘 선택해라 뭐 이런 취지로 써 있는데 그러면은 후속 논문들이 쭉 나오고 후속 트라이얼들이 쭉 나오고 이렇게 보면은 대세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대세는 코로날 T2 웨이티드 MR 이미지에서 3D 볼륨메트리가 지금은 이제 모스트 커먼 메서드가 이렇게 저절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따라가고 MRI가 이제 골 관절염에 실제 많이 쓰거든요. 저도 무릎 수술 2번 받았거든요. 연구하다가 다쳐서 제 무릎이 요거랑 비슷합니다. 이 한쪽이 지금 한쪽은 멀쩡한데 한쪽이 이래서 열심히 무릎 근육 키워가지고 근육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 MRI 찍고 요래요. 연고를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엑스레이는 제 엑스레이도 요래요. 그래서 이걸 저는 엑스레이랑 요거랑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왜 안 맞나 봤더니 나름 근육이 좋아서 근육에 뼈까지 아직 영향이 안 갔어요. 그래서 제 사례만 봐도 MRI가 훨씬 정확한데 엑스레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증 하나도 없거든요. 연골 한쪽이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MRI가 이제 더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결판이 안 났습니다. 이게 MRI가 먼저냐 환자 증상과 통증이 먼저냐 저만 봐도 MRI 험한데 지금도 농구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적격성에 대해서 바이오마커를 어떻게 이제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상을 표준화하는 건데 적어도 그 임상시험 내에서만큼은 이제 영상을 표준화해라. 이게 이제 트라이얼 스페시픽 스탠다라이제이션입니다. 요거는 스폰서에서 이미징 코어랩 아니면 CRO한테 의뢰를 맡기셔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비 프로토콜 선정 시 고려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장비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병원마다 찍는 그 술식, 초식도 다 다르고 분석 방법도 조금씩 다르고 여차하면 이제 팬텀도 써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전문 영상 관리 기관이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2018년에 FDA 가이던스가 이제 딱 발표가 됐고 거기서도 이렇게 권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CT, MRI 패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영상의학과랑 해기학과랑. 저는 영상의학과 의사입니다. 해기학과 교수님들, 해기학과는 파트가 달라요. 디파트먼트가 다른 과예요.
미국은 막 혼재돼 있어요. 제가 이제 펠로우했던 그 하버드 단합학원은 이게 같은 디파트먼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개 거기서는 같이 판독합니다. 제가 CT 판독할 때 펫이 있으면 펫도 그냥 같이 판독하고요. 할 때 펫이 있으면 CT랑 펫이랑 그냥 기본적으로 다 같이 열어서 봅니다. 네, 한국은 이게 딱 분리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 분들이 처음에는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펫, 이거 왜 영상에서 안 해? CT 이거는 어디서 회계학과 교수님들은 우리나라 프랙티스는 펜만 요거만 판독하게 돼 있고 저는 요거만 판독하게 돼 있어요. 요거를 좀 아시고, 그다음에 레디올로지에 해당하는 거는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이 네 개가 그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요. 회계학과는 여기 본 스캔이죠, 본 스캔. 이게 펫 스캔, 이게 스펙트. 이 세 개가 이제 주 이미지 모달리티입니다. 요거 보면은 요거는 엑스레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본 스캔은 신티그라피. 그다음에 요 스펙트가 요 CT에 해당하는 거고, 펫은 CT는 어네토미 보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 메타볼리즘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다 보면은 프로토콜에도 막 그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XCR 횡단면 영상으로 얻어라, 코로날. 지금 캔서 같은 경우에는 요 XCR과 코로날이 기본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계 파렉셀이나 이런 데서 프로토콜 보면은 요거 기본인데, 어떤 거는 이제 세시탈도 얻어달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요거가 기본 세팅인데, 임상시험에서 이것도 얻어달라 그러면 저희 추가 작업이 이렇게 막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면은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는 말 그대로 방사선이에요, 방사선. 이쪽에서 쬐고 그림자 보는 겁니다. 그림자 놀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투과를 못한 부분 하얗게 보이고, 투과를 한 부분은 이게 까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과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뼈는 투과를 못하니까 하얗게 보이고요. 이제 엑스레이는 임상시험에서 이제 골절 뭐 이런 거는 쓰이는데, 아직까지 저희 에임에서 이거를 써본 적은 없습니다. CT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CT는 엑스레이를 360도 돌려요. 돌리면 그게 CT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줄이 꼬이잖아요. 줄이 이렇게 한번 돌리면 줄이 꼬입니다. 그래서 옛날 CT는 한번 돌리고 다시 줄 풀고 다시 돌리고, 요게 이제 싱글 디텍터, 싱글 소스 CT라고 부르고요. 1997년을 기점으로 이 줄이 꼬인 거를 이제 푸는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슬림링 테크놀로지에서. 지금 생각할 때 그게 뭐 줄 꼬인 거 푸는 게 뭐가 기술이었는데, 그때는 저희에서는 20년 수건 사업이 그때 이루어졌거든요. CT 줄 어떻게 푸는가. 그때부터 나온 게 MDCT, MSCT, 멀티 소스 CT. 그래서 지금은 이게 다 동의어거든요. 멀티 채널, 멀티 섹터, 멀티 슬라이스. 이게 그냥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프로토콜에 이제 이런 게 쓰이면은 가끔 이런 질문입니다. 왜 CT 앞에 이런 게 붙는가? 지금은 그냥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요즘에 이거 쓰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 MDCT, MSCT,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가를 좀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줄 푸는 게 없어지니까 이게 빨리 돌아가고, 줄 꼬일 염려가 없으니까, 예전에는 줄 꼬일까봐 이제 천천히 돌렸다면 지금은 막 돌립니다. 거의 엔진처럼 돌립니다. 자동차 엔진.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CT도 기종이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도 이제 옛날에 포니, 엑셀에서 지금 이제 최신 전기차까지 굉장히 많은데, CT도 그렇거든요. 그럼 어떤 CT를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는 이게 규정이 잘 정립이 돼 있어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요거 하나만 요거만 확인하시면은 영상품질관리원에서 합격한 MDCT를 확인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정말 믿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돼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이제 미국은 사설 인증이 있고 그 미국도 이건 우리나라에서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는 건데 미국은 사설 인증입니다. ACR이라는 학회 인증. 그다음에 호주랑 뉴질랜드는 저희가 호주 가서 봤을 때 보니까 호주, 뉴질랜드를 하나로 해서 거기는 요거랑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N자 까먹었네. 그거를 거기는 이제 진료를 하려면은 그 기준을 이제 내야 되고요. 베트남 말고 저기 중국도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이제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수, 그러니까 프로토콜에 이제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MRI는 1.5 테슬라 이상을 써라라고 되게 다 명시가 돼 있는데 CT는 여기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16채널 이상입니다. 이게 2002년쯤 나온 CT고요. 이게 이제 1998년쯤 나온 CT인데 4채널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장비는 영풍원 관리 기준 요거만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촬영 프로토콜이 적합한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는 별 걱정 없어요. 우리나라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 국제 기준에 이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느 분께서 이제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따가 이거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는 VCT에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임상시험에 쓸 수 있다. 이건 최소 요구 사항의 예시입니다. 4채널 이상이고 슬라이스 스크린스 어쩌고저쩌고 쭉 예. 우리나라는 거의 100% 이런 걸 다 만족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캔서 트라이얼의 경우에 이제 조금 더 고려해야 되는 게 스캔 커버리지. 그러니까는 보통 체스트, 흉부랑 복부, 펠비스는 여기 싸잡아서 그냥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캡시티라고 해서 CAP, 외국에서는 CAP, 캡시티. 요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근데 넥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갖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림포마 같은 경우는 되게 하죠. 플레인 아까 엑시아라고 코로나 요즘 세대 요거 기본 디폴트 다 주는데 세지타를 추가를 할 거냐 말 거냐. 세지타 하면은 병원마다 이거 세지타 얻어달라고 추가 요청하고 거기서 돈 내라 그러면 저희 제약회사 또 내야 되고 요거 그다음에 조형 증강 방식도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 많이 헷갈리세요. 싱글 페이스는 뭐고 다이내믹 CT는 뭐냐 이거 도대체 아니 왜 CT 앞에 MDCT 싱글 페이스 다이내믹 너무 헷갈리다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싱글 페이스는 아까 싱글 소스 그거 얘기 아닙니다. 요거는 조형 증강 방식이에요. 이게 조형제를 팔에다가 주사를 하잖아요. 팔에다 주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1분쯤 있다가 딱 한 번만 찍어요. 그게 싱글 페이스 CT고요. 조형제를 제 팔에다 주사를 하고 이제 한 30초 있다가 한 번 찍고 그 다음에 한 15초 있다가 또 찍고 그 다음에 조형제 주고 한 1분 있다 찍고 조형제 주고 3분 있다 찍고 조형제를 한 번 주고 여러 번 찍어요. 이러면은 이제 조형제가 이제 제 몸을 휙 도는 사이에 여러 번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이내믹은 역동적 여러 번 찍는다 해서 다이내믹 멀티페이지 CT가 이제 풀 네임이고요. 그 다이내믹 CT 아니면 다이내믹 빼고 멀티페이지 CT. 그 다이내믹 CT와 멀티페이지 CT가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요게 이제 풀 네임이고 뭘 조합해서 하나에 따라 예, 이런 용어의 컨퓨전이 그 상당히 있고 질문도 많이 들어와서 이제 제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숨겨놓은 이유는 이제 이게 왜 필요한가 다이내믹이 요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병변들인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아테리얼 페이스에서는 여기 오히려 잘 보이는 경우들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리버 특히 이거는 리버, 판크리아스 이런 그 복부 장기에 다이내믹이 많이 쓰이는 이유입니다. 복부 장기는 이렇게 언제 찍느냐의 그 시점에 따라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되는 정도가 좀 달라져서 보입니다. 싱글 페이스에는 이제 아테리얼 말고요. 비너스 페이스가 이제 기본 세팅 디폴트입니다. 혹시 그 CT에 대해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보통 1대1로 상담하는 질문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많은 질문 중에 질문들을 갖고 온 거고요. MRI는 이제 뭐냐? 이거는 엑스레이가 아니고 자장 변화예요. 그래서 그 MRI실에 가면은 계속 따다닥 소리 나잖아요. 따다닥 따다닥 따가 자장 한번 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다닥 하면 얘는 뭐 자장을 별로 안 쏴. 따다닥 하면 얘는 자장을 별로 안 쏘네. 이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장을 어떻게 주고 그걸 어떻게 매니플레이션 하느냐에 따라 조직 특성을 잘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퀀스가 나올 수가 있고요. T1, T2 요거 좀 들어보셨을 거고 최근에 이제 디퓨전 웨이티드 MRI 그래서 처음에는 디퓨전이 이게 MRI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MRNGO도 나왔고요. 제가 시간이 이게 95분까지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T1, T2가 이제 전통적인 MRI 시퀀스고요. 이런 게 최신 나름 이제 첨단 기법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뇌졸중 일단 정승채 교수님께서 하실 때 요거 이제 이 기법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시려면 요거 좀 외워주세요. T1, T2, 디퓨전, MR, NGO 이렇게만. 네, 그 다음에 이제 MR 스펙트로라는 것도 있고 펑셔널 MRI도 있는데 이거 임상 시험에 아직 쓰이기는 좀 탐색적인 연수 정도로만 쓰일 것 같습니다. MRI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표준원, 영풍원 통과했다 그러면 오케이.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 이거는 이제 엔진 같은 거예요. 이제 그 자동차로 배기통, 그리고 4기통이나 8기통이나 아니면 1.6, 2.3. 높으면 좋죠, 당연히. 예. 근데 여기 왜 1.5가 적어도 1.5 이상이어야 되느냐? 잘 모르는데 이제 1테슬라보다는 1.5가 좋고요. 이제 요즘에는 1테슬라짜리 잘 안 만들어요. 요즘 만드는 거 1.5 이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촬영 프로토콜은 이 ACR 이런 거에 잘 맞느냐, 국제 기준을 뭐 맞느냐를 확인하시면 되겠고, MRI에서는 이제 간혹 가다가 팬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이제 만들어야 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표준 팬텀이 없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기준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아까는 ACR이라는 단체고 지금은 이제 휘바라는 단체에서도 이런 국제 기준 어떻게 찍어야 된다 이런 거를 지시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팬텀을 어떻게 찍어라 굉장히 자세하게 하거든요. 여기까지 필요한 거는 이미징 코어랩한테 넘겨야 되고 이게 굉장히 자세합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나름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제 뉴로 프로텍티브 에이전트거든요. 뇌졸중에서 이게 더 이상 뇌졸중이 이제 더 파급되지 말라는 이런 안전장치 이런 약인데 우리나라 8개 사이트에서 이제 MRI를 이거 응급실에서 MRI를 찍는 고난도의 프로젝트고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찍어야 되잖아요. 그 프로토콜을 세팅했고 잘 모았고 요거를 정량을 해야 돼서 이제 팬텀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잰 측정값이 그 MRI로 잰 측정값이 믿을 수 있더라는 거를 이제 밸리데이션을 했고요. 다 모아가지고 이미징 센트럴 이미징 리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승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거고 그때 당시에 썼던 팬텀인데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정교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가 했던 거고 이것도 이제 DCMRI고 혈류 보는 MRI거든요. 이거 잘 세팅했고 팬텀 역시 밸리데이션 했고 여기는 센트럴 어널리시스를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저희가 좀 오버해서 기존까지 완전히 맞춰 펫이 있군요. 펫은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랑 MRI랑